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가난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지은이 주서윤, 출판사 모모북스.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주서윤님의 가난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출판사로부터 협찬을 받은 책인데요. 첫 장에 작가님의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라는 글과 함께 말이죠. 사인을 보고 작가님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왜 가난하지 않은 사랑일까요? 프롤로그의 첫 줄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면 가난해진다는 편견을 깨고 싶었다. 책에는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은 작가님의 시선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에필로그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이 책은 몹시도 사랑했던 순간들, 사랑에 서툴러서 헤매었던 순간들, 뒤늦게 깨달은 사랑에 후회했던 순간들의 기록입니다. 라고 쓰여 있거든요. 나의 어렸을 적 사랑은 어땠을까? 라는 회상에 빠지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시고 행복하세요. 이타적인 시선. 어느 날 현태기가 찾아왔다. 현태기는 현실과 권태기의 합성어이다. 현태기의 시발점은 새로운 직장을 다니면서부터였다. 아직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 스트레스는 쌓이면 쌓일수록 삶을 사랑하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살아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 살지 않는 게 낫다고도 생각했다. 세상은 언제나 나에게 필요 이상의 노력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의미도 재미도 성취도 느끼지 못했으며 적게 벌고 많이 상처받아서 세상이 혐오스러웠다. 이스라 작가는 좋은 마음이란 내게 부과된 업무량에 괜히 억울함을 품지 않는 상태다 라고 했다. 내 안엔 억울함이 가득 쌓여 솔직히 말하면 인생을 날로 먹고 싶었다. 사람도 만나기 싫었고 월든을 쓴 작가처럼 숲에서 글 쓰면서 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주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했다. 그러다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살아야만 하나만 남았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살아야 하나, 살아야 하나, 살아야 하나. 살아야 하는지를 묻다 보니 살기가 싫어졌다. 이런 질문은 보통 슬플 때 많이 하기 때문이다. 슬픈 감정으로는 예스보단 노를 외치는 게 아무래도 쉬웠다. 어차피 죽을 거면 왜 이렇게 아둥바둥 전력 투구를 하며 살아야 하나 싶었다. 어쩌면 세상에 내가 설 자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자주 세상이 싫어졌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실존적 우울이라는 개념을 접했다. 실존적 우울의 증상으로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존재의 의미 부족이었다. 정혜신 작가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자기를 드러내면, 그러니까 내 감정, 내 말, 내 생각을 드러내면 바로 싹이 잘리거나 내내 그림자 취급만 당하고 사는 삶은 배터리가 3%쯤 남은 방전 직전의 휴대전화와 비슷하다. 어렸을 때는 뉴스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는 축소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뉴스 소식이 세상의 전부라면 세상은 자극적이고 세속적이고 권위적인 것들로만 구성되었을 것이다.
과연 어떤 게 진짜 세상일까? 책 팩트 플리스에서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다. 책의 내용을 잠시 빌리자면 작가는 세상 사람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4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고 했다. 1그룹은 1단계, 2그룹은 2단계, 3그룹은 3단계, 4그룹은 4단계이다. 1단계가 가장 빈곤한 그룹이고 4단계가 가장 부유한 그룹이다. 1단계는 10억 명에 해당하는 인구로 이들은 하나뿐인 양동이를 들고 1시간 동안 걸어서 물을 퍼와야만 물을 마실 수 있고 이들은 하나뿐인 양동이를 들고 1시간 동안 걸어서 물을 퍼와야만 물을 마실 수 있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 또한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고 식사는 거무스름한 죽을 몇 끼 먹는다. 곡식이 없을 땐 몇 달 동안 쫄쫄 굶어서 아사 직전에 위기에 놓인다. 실내에서 불을 지피니 폐가 약해져 생을 일찍 마감하기도 한다. 약을 살 돈이 없기 때문이다. 2단계는 30억 명에 해당하는 인구로 4그룹 중 가장 많은 인구에 해당한다. 이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기에 물을 가져오는 시간이 하루에 30분으로 줄어든다. 먹을거리도 직접 기르지 않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전기도 들어와서 전등도 켤 수 있다. 하지만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서 냉장고를 사용하긴 어렵다. 잠을 자는 공간도 흙바닥이 아닌 매트리스 위에서 잔다.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이렇게 생활한다. 3단계는 20억 명에 해당하는 인구로 이들은 물을 기르러 다니지 않는다. 저축도 할 수 있고 수도도 설치한다. 전기도 안정적이어서 냉장고를 사용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높은 급여를 받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취업을 하면 어떤 해변으로 축하 여행을 갈 수도 있다. 4단계는 약 10억 명에 해당하는 인구로 교육을 12년 넘게 받고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간 적이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은 외식을 하고 차를 살 수도 있다. 집에서는 온수와 냉수를 모두 쓸 수 있다. 책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4단계에 해당할 것이다. 내가 알고 보니 부유했다니. 솔직히 조금 충격을 받았다. 인류는 200년 전만 해도 85%가 1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다. 이를 보고 뉴스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전하는 축소판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정보를 편향적으로 짜깁기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진짜 세상은 이렇게나 다양했고 또 내 불행은 세상 앞에선 참 작았는데 내 고통이 뭐라고 그동안 그렇게 징징댔을까.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나는 그동안 나밖에 몰랐고 세상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죽는 소리를 해가며 살아왔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려면 세상을 왜곡해서 봐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이타적인 시선이라는 걸 알았다. 나의 불행이 아닌 남의 불행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이타적인 시선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절단된 세상.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치킨을 자주 들고 왔다. 치킨집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아빠는 우리와 따로 살아서 치킨은 우리만 먹었다. 특히 오빠와 나는 뱃속에 양계장을 차려도 될 만큼 많은 치킨을 먹었다. 엄마는 농담 삼아 뱃속에서 꼬꼬댁하고 울겠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 오빠와 나는 닭 흉내를 내며 유치하게 놀았다. 저녁 11시 텔레비전 앞에서 치킨을 뜯는 게
우리의 낙이었다. 시간이 지나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가 입원했다. 아빠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만 깜빡거린 채 인형처럼 누워 있었다. 병원에서 아빠를 보려면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15분에서 20분만 볼 수 있었다. 병원의 공기는 바늘처럼 따끔해서 가기만 해도 아픈 기분이 들었고 가고 나면 기가 빨려서 집에 오면 바로 휴식을 취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렀다. 장례식은 생각보다 정신없이 진행됐고 슬픈데 충분히 슬퍼하지 못한 채 집에 돌아왔다. 집에 들어오자 공허하고 낯선 공기가 흘렀다.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가장 낯선 감정이 느껴졌다. 세상은 내 슬픔엔 아무런 반응도 해주지 않고 평온하고 규칙적으로 존재하는 듯했다. 그 평온한 규칙성이 문득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세상은 절단되었는데 지구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잘 굴러가는 것 같았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눈을 뜨면 내일이 오는 게 싫었다. 세상이 내 눈치를 한 번쯤은 봐줬으면 싶었다. 우리는 배가 고팠고 기운이 없었고 힘을 내고 싶어서 치킨을 시켰다. 슬픈 날에 치킨을 시켜서 기분이 조금 이상했지만 우리는 힘을 내야 했다. 우리는 아무도 울지 않고 말없이 치킨을 먹었다. 슬픈데 슬픈 내색을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방식이었다. 엄마가 말했다. 다 잘 될 거야. 언제 한 번은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다. 만일 가족 중 누군가가 죽는다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그런데 막상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니 내 불행을 원망하기보다는 다친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에 더 마음이 아팠다. 그런 생각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날 나는 불현듯 느꼈다. 평생 따라다닐 아픔이 생겼다고. 그건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아픔이라고. 한여름밤의 모기처럼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종류의 아픔이 아니라고. 지워지지 않는 문신 같은 아픔이라고. 가족은 세상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말을 들었다. 그날은 내 세상의 일부가 잘려나갔다.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그때 먹었던 치킨은 내가 먹었던 치킨 중 가장 맛없었던 치킨이었다. 인생길 제한 속도. 친구와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 친구의 이름은 츤데레 불효녀이다. 츤데레 불효녀가 말했다. 난 마음은 안 그러는데 엄마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거 물어보면 괜히 짜증낸다? 맞아. 나도 괜히 그러더라. 불효녀야 아주. 스마트폰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평생? 되게 오래 쓸 것 같아. 그치? 모든 게 다 기계야. 난 가끔 계산대에 점원 없으면 조금 당황해. 키오스크 기계로 결제하라고 하면 약간 싫어. 어려워서. 사실 나도 기계 공포증 있어. 만일 우리가 50살이 되면 더 어려운 게 나올까? 예를 들어 모든 걸 코딩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말이야. 아, 너무 싫어.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기분일 거야. 츤데레 불효녀와 나는 작은 반성을 하고 일찍 집에 갔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부모님께 짜증을 내고 투정을 부렸다. 불효녀들은 나중에 코딩으로 호되게 당할 게 분명했다. 며칠 후 엄마와 함께 거실에서 옛날 드라마를 봤다. 요즘에 방영되는 드라마와는 달리
순정이 느껴졌다. 순정. 되게 좋은 단어인데 묘하게 촌스럽게 느껴졌다. 마치 옛날에만 쓰는 단어 같았다. 세상이 세련되게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래서 세상이 싫었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나는 도태되는 것 같아서 세상에게 시비를 걸고 싶었다. 작작 좀 발전하라고. 그만 좀 성실하라고. 세상은 게임과 묘하게 닮았고 달랐다. 지구상의 물건은 유료템이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했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업데이트되어서 렉이라도 걸렸으면 싶었다. 레벨업을 하고 싶었지만 일일 퀘스트조차 다 못 깨서 그대로였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눈을 떴지만 출석 보상 아이템 따위는 하나도 없었다. 세상과 게임의 공통점은 둘 다 노력해야 살아남는다는 점이었고 차이점은 게임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었다. 우연히 먼 곳을 갈 일이 있어서 고속버스를 탔다.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화살처럼 쌩쌩 달려갔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단박에 멀미를 할 것 같았다. 사실 나는 차를 타면 멀미를 하기 때문이다. 버스는 목적지에는 빨리 데려다 줬지만 나와는 맞지 않는 속도였다. 남들은 빨리 좀 가라고 들들 볶을 때 나는 천천히 좀 가라고 들들 볶고 싶었다. 하지만 버스는 빨리 가기 위해 만든 교통수단이므로 잠자코 있었다. 멀미나도록 혼미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의 속도에 맞추기보다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가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마다 알맞은 속도가 있을 테니까. 날이 좋을 땐 역시 자전거를 타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았다. 공기와 햇볕을 느낄 수 있고 풍경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멀미나는 세상에서 나만의 속도로 가는 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식인 듯하다. 꿈, 벽, 문. 한여름 학원 근처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 처음으로 자취를 해보았는데 하필 고시원인 건 조금 슬펐지만 그래도 나름 낭만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낭만은 딱 3일 유효했다. 낭만의 유통기한이 3일이라니. 열악하고 쾌적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 밀착적 고생을 겪었다. 가수 김유나의 꿈이라는 노래를 들었다. 때로 너의 꿈은 가장 무서운 거울이라 초라한 널 건조하게 비추지. 초라한 현실을 피하려고 꿈을 꿨지만 꿈을 이루려면 더 초라한 현실을 극복해야 했다. 고시원에 누우면 네모난 상자 안에 꼼짝없이 갇힌 기분이었다. 현실이라는 두꺼운 벽으로 둘러싼 거대한 상자 안에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다. 이대로 죽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고 뒤척였다. 눈을 떠도 밤이고 눈을 감아도 밤이었다. 내일은 그래도 해 뜰 때 일어나야지. 나도 남들처럼 해 뜰 날 봐야지. 불면증 환자의 목표는 너무나도 소박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고시원 근처에서 밥을 먹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다. 미용실 아주머니가 물어보았다. 이 동네 주민이세요? 처음 보는데? 학원에 다니느라 고시원에 산다고 했다. 조금 숨고 싶었다. 어머, 고시원? 힘들겠다. 거기 한 달에 얼마씩 내요? 조금 슬픈 목소리로 금액을 이야기했다. 아이고, 비싸게 받아먹네. 딸, 우리 아들 방에 들어올래? 이건 무슨 말인가 싶었다. 아들 방을요? 우리 아들이 3개월 후에 제대하거든. 지금은 군대에 있어. 빈 방이 하나 있는데 제대하면 우리 아들이 쓸 거야.
위치가 어디인데요? 저기 모모 대학교 알지? 거기 근처야. 나는 너무 깜짝 놀랐다. 놀란 포인트는 다음과 같았다. 1. 웹툰 과정이 딱 3개월 남았었다. 2. 학원은 아주머니가 말한 모모 대학교 근처에 있었다. 그 순간 오래전 일이 떠올랐다. 어느 날 귀뚜라미가 집에 들어온 적이 있다. 그때 나는 귀뚜라미를 종이컵에 가두었다. 종이컵에서는 탁, 탁 하고 소리가 났다. 귀뚜라미가 뛰어올라 종이컵에 부딪힌 소리였다. 종이컵은 살짝 덜컹거렸으나 귀뚜라미가 튀어나올 정도는 아니었다. 귀뚜라미는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자 종이컵에선 또다시 탁, 탁 소리가 났다. 소리가 반복되자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나중에는 어떤 연민이 들었다. 단순히 귀뚜라미가 불쌍하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되지도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꼭 내 모습 같았다. 미안해 귀뚜라미야. 하지만 종이컵을 떼면 멋대로 튀어나올 거잖아. 나는 그날 귀뚜라미가 너무 불쌍해서 투명한 비닐봉지를 가져왔다. 그리고 종이컵을 살짝 들어서 귀뚜라미를 비닐봉지 안에 집어넣었다. 귀뚜라미에게 말했다. 옳지, 착하다. 그날 나는 창문을 열고 귀뚜라미를 풀어주었다. 어쩌면 불쌍해 보이는 게 꼭 나쁜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엄마와 나는 앞뒤 잴 것도 없이 미용실 아주머니가 말한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월세는 고시원이랑 똑같았고 보증금은 받지 않는 조건에 환경은 더 좋았다. 신이 도운 것 같은 타이밍이었다. 내게 현실은 깰 수 없는 두꺼운 벽이었다. 그러나 떠올려 보면 문은 언제나 벽에 있었다. 모든 벽에 문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문은 반드시 벽에 존재했다. 벽을 만났다는 건 문을 만난 걸지도 모른다.